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2학년 수학의 발견 4차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1학기가 다 마치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스테이지 5 오늘까지 해서 절반을 마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연수를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스테이지 5는 놀이동산에 가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죠. 교과서로는 1차 부등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1차 부등식인데 사실 수학의 발견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검정 교과서로 했다면 1차 부등식은 아마 다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되지만 수학의 발견은 1차 부등식이 뒷부분으로 이제 1차 함수하고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 5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이제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방법, 그러니까 가르치는 방법도 차이가 있고 과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이제 수학의 발견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놀이동산에 가자는 이제 크거나 작거나라는 것으로 이렇게 단원 이름을 정했고, 두 가지 이제 놀이동산에 가는 길과 방향이 바뀌네, 이 두 가지로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원 핵심 지도 방향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부등식의 풀이나 해를 구하는 거, 여기에 중점이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 해의 의미가 뭐고 해를 구하는 과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풀이나 해를 구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다 해결될 거고, 그보다 더 중요한 이 부등식의 해의 의미가 뭔가, 방정식과 차이가 뭔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아이들이 이제 느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서는 문자를 이용한 식이 처음 나왔죠. 문자를 이용하는 것이 초등학교에 없었고, 중학교 1학년에서 앞에 이제 수화 문자에서 그 식에서 다루는 문자가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로 등식을 다뤘죠. 이제 초등학교에서 다룬 것처럼 이 단순히 부등호를 이용한 식이 아니다. 이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에서 다 부등식을 다룹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 다룹니다. 이제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 한 자리 1부터 9까지에서 또 확장해서 50까지를 다루고, 또 100까지를 다루고, 또 세 자리 1000까지 다루고, 네 자릿수 다루고, 그 다음 큰 수를 다루게 되는, 이렇게 1, 2, 3, 4학년에 걸쳐서 쭉 그 수가 확장될 때마다 계속 두 수의 크기 비교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27과 35가 있다면은 똑같은 두 자릿수인데 이 가장 큰 자릿수 같을 때는 가장 큰 자릿수 앞자릿수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2보다 3, 즉 20보다 30이 크기 때문에 크다, 이런 부등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301이나 1025처럼 이렇게 자릿수가 4자리, 5자리 다를 때는 자릿수만 가지고 5자리이기 때문에 크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때도 또 부등호 기호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크다 작다의 부등호 기호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안 했지만 숫자 가지고는 다 했습니다. 다만 중학교 올라오면 여기에 이제 등호가 붙는 이런 복합 기호를 사용하는 것은 초등학교에서 없었습니다. 이 복합 기호는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죠. 또는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만 그 또는이 성인들에게도 어려운 거인 거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또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게 조건 명제에 쓰이는데, 이 조건에서 저 또는이 참거짓을 이제 좌우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명제가 되는데, 어쨌든 중학교에서는 이제 그냥 단순히 범위로서 사용하기 때문에, 명제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해를 구할 때 해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는 그랬고 중학교에서는 이 문자를 이용한 부등식이 처음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학생들의 입장에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초등학교 부등식은 그냥 숫자의 대소비기이기 때문에 크기는 알아요, 애들이. 하지만 그 X가 이제 포함된, 문자가 포함된 이 부등호의 개념이 뭐냐, 부등식의 개념이 뭐냐,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부등식을 푸는 그런 것보다는 문자를 이용해서 부등식에서 X의 의미를 탐구하는 과정에 비중을 많이 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한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 해와 특징을 비교하도록 했는데요. 그래서 부등식 문제 반드시 방정식 문제를 섞어서 넣습니다. 이 비교가 없으면 아이들은 부등식 해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다. 방정식은 명확하기 때문에 방정식의 해를 생각할 때 부등식은 상대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걸 느끼기 위해서 항상 비교하는 과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해의 개수뿐만 아니라 부등식 해가 어떤 범위로 나온다. 부등식은 범위로 나온다. 범위란 말은 무한하다는 것이죠. 방정식은 유한하다는 것이고 이렇게 유한과 무한의 차이도 아이들이 느껴야 되고 해는 하나의 값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 범위로 표현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한 풀이 알고리즘을 가르치기 이전에 부등식 해를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견하는 거다. 이것을 우리가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발견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과제가 주어져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부등식의 의미를 이 발견해서 이해하도록 하는 그래서 그것이 이해되면 그 이후에 이제 알고리즘적인 우리가 가르치고 싶은 풀이의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가르치는 이 방식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단원 지도 계획은 총 10개의 이제 탐구하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6개를 다루겠습니다. 6개를 다루고 6개를 1시간에 2개씩 다뤄서 오전 3시간 동안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탐구학 2를 우리가 다루겠는데 일상생활 속의 부등식을 가지고 어떻게 끌어올 거냐 같이 저랑 건데 이때도 이 부등식만 다루는 게 아니고 부등식이라는 것은 역시 등식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등식과 부등식을 동시에 다뤘을 때 부등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게 어떤 사실을 가르치려면 그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쳐야 그 사실이 진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비되는 것을 반드시 대두시켜야 되기 때문에 부등식만 가지고 이게 부등식이다 말하는 것보다는 등식과 부등식을 막 섞어놓고 어느 것이 부등식이냐를 판단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탐구학 1번이 될 것이고요. 탐구학 2번은 다루지 않겠지만 이제 문자를 사용한 부등식의 뜻이 뭔가 여기서는 7가지 상황을 주고서 그 중에서 부등식을 찾는 과정을 또 한 번 다시 합니다. 부등식이 아닌 것도 있고 부등식인 것도 있고 함께 하는 거죠. 그다음 3번은 우리가 다루겠지만 이제 부등식과 그 해의 뜻이 뭔가를 정확하게 이제 탐구하기 3번에서 다루게 됩니다. 너무나 섣불리 부등식과 그 해를 빨리 가르치면 해 의미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정신적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집어넣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2번에 걸쳐서 이 탐구학 1, 2번을 통해서 부등식이라는 것이 뭔지 부등식의 해가 뭔지 부등식을 이렇게 다양하게 본 다음에 거기서 해를 이제 끌어내는 이 정의를 늦추는 과정이죠. 교육 과정은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성취 기준이지만 그 해가 갑자기 들어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탐구학 1, 2번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제 집어넣은 거고요. 탐구학이 4번은 부등식을 이용한 부등식 해의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수직선에서 이렇게 빈 칸과 이제 가득 찬 칸 이렇게 해서 등호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을 구분하는 표현 방법이 탐구하기 4번이 될 것이고요. 5번은 우리가 다루겠는데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이 부분이 이제 부등식의 해의 의미를 진짜 이해하는 아주 좋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6번째는 우리가 다루겠지만 부등식의 성질을 다룹니다. 부등식 성질은 이제 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조별로 모둠별로 활동을 하기에 적합한 카드를 4개 줬고요. 이제 4개 모둠으로 이렇게 기존했지만 만약에 교실에 6개 모둠이 생긴다면 이제 어느 2개 모둠은 이렇게 같이 다른 모둠과 같은 카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카드를 이용해서 좀 더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탐구하기 6번을 구성했고요. 탐구하기 7번에서는 1차 부등식의 뜻과 풀이 이것도 자칫 우리가 알고리즘적으로 가기가 쉬워서 2명의 학생의 풀이를 이렇게 대조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의 풀이가 더 정당한가 이런 거를 따지는 동안 부등식의 풀이가 저절로 이렇게 몸에 배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생각했고요. 탐구하기 8번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1차 부등식과 1차 이게 틀렸네. 1차 부등식이 아니고 1차 방정식입니다.
1차 부등식과 1차 방정식의 풀이를 이렇게 대조시켜서 같은 병렬로 놓고 차이가 뭔가 이거를 느끼면 아 방정식은 이렇게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개념을 연결해서 부등식의 차이가 뭔가 그러면 부등식 푼다는 것이 방정식과 풀이 방법이 똑같구나 알고리즘적으로 똑같구나 다만 이제 음수로 곱하거나 음수로 나눌 때만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부등식에서 배워야 될 것이 별로 없다는 것 조금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전의 것을 명확하게 연결하는 그 과정이 아이들의 그 개념적인 이해를 돕기도 하지만 학습 부담을 줄이는 그런 효과를 노리고 이제 탐구하기 8번을 엮었고요. 탐구하기 9번은 이제 활용 문제를 하나는 우리가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볼 것이고요. 활용 문제 그다음에 10번에서는 부등식도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습하는 의미로 게임하며 탐구하기. 우리 수학의 발견에서는 대부분의 그 연습이 필요한 단원에서는 이 게임하며 풀이하기가 마지막 탐구가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16개의 부등식을 제시하고 이것을 쭉 푸는 것을 게임처럼 하면서 이 많은 부등식을 한꺼번에 푸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의 상세화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성취 기준에서는 이제 지금 요 놀이동산 가는 길, 즉 1차 부등식의 뜻과 성질인데 주로 여기서는 지금 뜻만 주로 다루고 있고 성질은 다음으로 넘길 거고요. 뜻을 다루고 있고요. 그때는 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서는 부등식의 그 해의 의미를 아는 게 뭐냐. 성질은 이제 다음으로 넘길 거예요. 해의 의미를 아는 거 뭐냐. 이 해의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따로 떼서 이렇게 4가지 학습 목표를 다시 상세하게 만들었고 이 학습 목표에 따른 과제가 또 이제 다 계속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를 보면은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음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아서 우리가 고속도로 가서 찾았는데 이 표현을 찾아서 부등호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나타낸다. 물론 여기에는 등호 표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식과 부등식을 비교해서 차이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과제가 첫 번째 나타나고요. 두 번째는 1차 부등식에서 미지수 값에 따라 두 식의 대소가 달라진다. 미지수에 뭘 대입하느냐에 따라서 대소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하는 그런 과제가 이제 두 번째 주어지고요. 이 해를 판별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등식의 뜻을 이해하고 특징도 발견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알고리즘이 아니라 정의에 충실해서 정의라는 게 뭡니까? 부등식의 해 정의는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뭐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입해서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방법을 일단 처음에 이제 전형적으로 시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를 수직선에 나타내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이상, 이하, 초과, 미만 이건 초등학교 5학년에서 다루는 이 수를 어림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을 표현을 부등식으로 나타내고 해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다. 숫자에 대해서 다뤘던 것을 문자로 이제 끌고 오는 과정이 3번이 되겠고요. 네 번째는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 부등식의 해를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이 네 번째입니다. 참고로 우리 아이들은 수학의 발견으로 수업하는 아이들은 1차 함수를 이미 배운 겁니다. 그래서 교과서와는 전혀 다른 학습을 하게 됩니다. 1차 함수가 없는 상태에서 교과서는 부등식 해를 다루기 때문에 그래프라는 개념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이용할 수가 없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학의 발견은 그래프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1차 함수를 미리 넣었던 것입니다. 그 차이점을 분명히 이해하시고 이것이 이제 곤란한 그런 학교의 경우는 이 수업이 어렵게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1차 함수 끝나고 다시 이 과정을 오는 그런 교과서도 있긴 한데 좀 억지가 아닌가 생각되죠. 자, 그럼 이제 검정교과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정교과서에서는 부등식과 그 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가 해서 하나의 예시로 이렇게 가정용 카트로 사과를 옮기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옮기려는 상자의 수를 X개라고 놓고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냐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사과 상자 무게는 3X고 무게가 25kg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부등호를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X값은 어떻게 구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시작하고
바로 이제 부등식의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수학의 발견은 이것을 어떻게 가고 있는가? 3각 1번이 되겠죠. 3각 1번은 고속도로에서 찾았습니다. 이 과제를 만드신 분은 멀리 지역에 있는 분이 수학의 발견을 만들러 서울 오는 차편에서 찍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과제를 만드셨고,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지금 대전, 북대구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대구에 사시는 선생님 아니면은 더 멀리 경남이나 부산에 사시는 분으로 짐작할 수 있겠죠. 거기서 서울 오다가 찍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고요. 아시안 하이웨이라고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많은 수치가 있죠. 많은 수치가. 자, 100도 있고요. 100. 1이라는 숫자, 또 여기 1이라는 숫자, 146, 5, 150 이렇게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간판에 드러나는 걸 보고, 이게 많은 숫자가 근데 의미하는 바가 다 다르죠. 이런 숫자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번호, 등번호 이런 것들은 숫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이름수라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통 기수와 서수로 구분하죠. 순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만 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이름수도 배우고요. 또 다른 의미의 숫자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1번 도로 이거는 이름이죠. 그냥 이게 가장 먼저다 뭐 가장 크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가장 작다 작은 것도 아니고 그냥 1번 2번 3번 이렇게 아이들의 이름 번호와 같은 또 등번호와 같은 그런 숫자죠. 그런 숫자도 있고 100이라는 것은 잘 우리가 가끔 모르지만 이건 차 간격 100m보다 더 멀리 떨어져라 최소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이쪽은 제한 속도고요. 그렇죠? 제한 속도. 100보다 커서는 안 된다. 100보다 이하로 또는 50 이상으로 이렇게 이상과 이하가 동시에 들어간 그런 그 도로 표지판도 있고, 그다음에 146이나 5라는 것은 남은 거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부등식은 아닌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 과제는 위에 사진에 있는 표지판이 의미하는 것을 두 문장 이상으로 표현해 보자. 두 문장이라는 건 여기 사실 숫자가 많지만 아이들이 이걸 다 숫자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뭐 5개 찾아라 이렇게 하면 부담될까 봐 2개 정도 한번 찾아봐라. 그래서 그것을 문장으로 표시하자. 이렇게 이제 지시를 했죠.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거기서 이제 문자를 이게 1번에서는 문장으로 표시해라. 말로 글로 표시해라. 선생님들은 또 익숙하게 바로 이제 문자를 사용한 부등식을 표현이 가능하겠지만 학생들은 아직 문장이 더 필요하고요. 엄격히 말하면 부등식이라는 것도 문장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뭐보다 크다 작다는 대소관계를 말로 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수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봐라. 이 문자를 사용한 수식과 문장으로 나타내는 것은 사실 엄청난 차이가, 선생님들은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차이가 없지만 아이들로서는 또 일반인들에게는 이 문장은 그냥 일상 용어입니다. 근데 이거는 추상화된 거죠. 추상화된. 이 구체적인 일상과 추상화된 요 식의 표현은 엄청 차이가 있는. 그래서 이 사고로 볼 때도 구체적인 이런 문장과 추상화된 수식, 기호 이 차이는 엄청난데, 그래서 2번으로 그런 수식을 한번 사용해 보자. 거기까지 되면 이제 3번에서 등식과 등식이 아닌 것. 그래서 등식이 아닌 거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부등식이라는 건데, 부등식은 사실 아직 아이들이 용어로 배우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학의 발견은 배우지 않은 용어를 절대로 교과서에 드러나지 않도록, 제목에서도 드러나지 않도록 했다는 사실. 교과서는 이게 다 제목으로 드러나죠. 교과서에 이런 제목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아무 충격이 없고 우리는 그게 더 편리하지만 아이들은 충격이죠. 새로운 용어나 기호가 그런 그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일어날 수 있고 또는 이제 어려움 이렇게 호기심보다는 두려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다 뺐고요. 이제 부등식이 정의된 이후에는 이것을 자유스럽게 사용하지만 여기서는 아직 등식이 아닌 것 정도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지금 여기까지 아이들이
여러 개의 이제 식을 받고 등식과 등식이 아닌 것도 받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등식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등식의 정의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1시간 정도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부등식이 나타나게 되고 큰 입원에서 네모 입원에서는 사진처럼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음이 사용된 예를 찾아서 사진도 좋고 그림도 좋고 한번 나타내 보자. 일상에 있기 때문에 뭐 일상에 수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런 것을 이제 사진이나 그림으로 나타내고 이제 다시 이제 미지수를 포함하는 부등식에서 그 부등식을 참이되게 하는 미지수 x 값을 부등식의 해라고 한다라는 해의 정의가 다시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해를 찾도록 요구하죠. 해를 찾도록. 요게 이제 1번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것을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설서를 보시면 해설서 197쪽이 되겠죠. 해설서 197쪽 보시면 탐구할 때 의도가 5개로 나와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상황을 문자를 이용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중에서도 크기를 비교할 때 부등식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상황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문자를 사용한 부등식에서 x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 이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아직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것을 막 푸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식을 그 자체로 이제 받아들이게 한다. 이런 거. 부등식이 사실은 이제 주어져 있는 건가? 부등식이 주어진 부등식과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부등식 속의 x라는 의미가 뭔가 이런 것은 좀 차이가 있죠. 아이들에게는 우리는 그게 차이가 별로 안 느껴지지만 부등식 속에 나온 x하고 이게 이미 x 부등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문장 x로 만든 과정 속에 부등식이 나오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만들었느냐의 그 부등식과 주어진 부등식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주어진 부등식은 어떤 의미가 없이 아이들한테 다가갈 것이고 여기서 만드는 부등식은 지가 그 의미를 살려서 식을 만들다 보니까 부등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 차이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지만 아이들은 그 접근 방식에서 상당히 어려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X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한다는 말은 자기가 그 식을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저절로 이제 식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걸 풀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직은 푸는 데까지는 나가지 않는다는 거, 해가 뭔지를 이렇게 알고리즘적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부등식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애들이 깨닫는 거. 그리고 조별로 아까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제도 있었죠. 또 어떤 서로 이제 조별로 만들면요, 이거를 또 서로 그림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상대 조에게 주어서 서로 이제 맞추는 시간도 갖도록 하는 것이 과제에서 필요한 거고요. 이 탐구는요, 해를 찾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부등식으로 나타내는 정도에서 멈추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풀지 않고 상황 속에서 부등식 해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표현하게 하는 정도가 목적입니다. 근데 예상 답안 보면은 아까 그 고속도로 문제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표현, 4가지 정도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더 또 많은 표현이 있을 수도 있죠. 학생들 답안도 다양하게 나옵니다. 일상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정도는 이제 알고 있는 아이들이 많고요. 아이들이 고속도로 전혀 안 가본 아이들은 뭐 제한속도 개념이 없겠지만 이제 고속도로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 아이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겠죠. 이제 이것을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이렇게 이제 부등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x가 100보다 작거나 크다. 이거는 이제 간격을 얘기할 때. 그리고 거리를 얘기할 때는 등식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속력을 얘기할 때는 다시 또 부등식인데 엄격히 말하면 연립부등식이 나타나죠. 이걸 연립부등식이다 이런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그 사이 값으로 이렇게 인식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번에서는 이제 그림이나 일상에서 있는 것을 조별로 하면 그림이나 또는 사진으로 나타내보라. 아이들이 사진은 바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림을 많이 그렸고요. 아이들이 놀이동산을 많이 가기 때문에 놀이동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키의 제한이라든가 또 무게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렸고요. 수업 노하우로 가면은 이제 도로 표지판을 우리가 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도로 표지판에 이런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규제 표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규제 표지가 이것은 다 대부분 부등식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들이고요. 일상에서도 제한을 나타낼 때 놀이동산에서 이렇게 키가 얼마 이상인 애들은 못한다. 어린 유아용이니까. 또 우리 동네 놀이터에 가도 몇 세 이하는 못한다. 이렇게 몇 세 이상은 못한다. 어른들 못한다. 이런 말도 있죠. 제한하는 것 때 부등식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들은 표지판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것들은 따로 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 문자를 사용해서 식으로 나타내는 것과 문자를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글로 나타내는 부등식은 썼지만 이 부등 기호는 썼지만 앞차와의 간격 이런 것들은 아직 아이들이 그 문자 사용에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부등식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놓고 비교해서 학생들이 어떤 것이 더 편하냐, 왜 문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문장으로 쓴 아이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게 이제 좀 아까 저는 이제 처음에 문장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2번에서는 이제 부등식으로 식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이 과정이 필요한데 그 중간에 문장과 식이 섞인 게 나타나는 거죠. 바로 이런 앞차와의 간격이라든가 이렇게 글로 쓰는 아이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과도기적인 현상이니까 자연적으로 이것이 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것이 뭐 잘됐다 못됐다 틀렸다 맞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점차 이것을 X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 이제 발전되는 과정으로 학생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에서 보면은 연립부등식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그냥 의미상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로 이것이 연립부등식이다. 뭐 이것을 두 개로 떼서 생각한다.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고요. 수업 진행에서는 특히 2번에서 아이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사진은 잘 못 찍지만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이제 그런 스케치북 같은 걸 준비해서 제공해야 되고 색연필이나 사인펜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각 아이들이 많이 그리면 너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각 팀에서 2개 정도, 모둠에서 2개 정도 선택해서 이것을 칠판 같은 데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붙인 후에 다른 팀에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맞춰보는 이런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른 모둠에서 만들어 놓은 그림을 보고 표현해서 맞게 식을 세웠는지 모둠에서 확인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이 일상에서 부등식을 생각한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런 것은 이제 미리 좀 과제를 내주고 한번 찾아와라 하는 것도 필요하죠. 숙제로 미리 전날 이런 것들을 예시를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좀 더 다양한 예시를 찾아올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과제는 이제 부등식의 해에 대한 겁니다. 부등식의 해는 이제 교과서는 이렇게 그 x 값을 1, 2, 3, 4 4개를 주고 이것이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찾아봐라 해서 참 거짓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상 참 거짓은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속한다고 흔히 말하지만 절대 그건 아니고요. 초등학생도 참 거짓을 다 따집니다. 그래서 꼭 명제에 가서 참 거짓을 따지는 아니고 그냥 일상 용어로서 참 거짓이죠.
그래서 만족하느냐 부등식을 하는 의미에서 만족하는 값 1, 2가 이것이 바로 해다. 이 표에서 부등식을 만족 참이 되게 하는 값이 바로 1, 2다. 그것을 우리가 부등식의 해라 그러고 이 해를 모두 구하는 것을 푼다고 한다. 제가 방정식 때도 말씀을 드렸나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계속 이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거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요. 해라는 의미, 해나 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근도 쓰죠. 해나 근, 2차 방정식의 근이나 해 이렇게 쓰는데 푼다는 말을 꼭 병행하고 있어요. 부등식을 푼다.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이렇게 말하고 또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어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게 바로 해를 구하라는 말인데 저는 풀어라는 말은 좀 흐리멍텅한 말이 아닌가. 해를 구하라. 이게 정확하죠. 해를 구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푼다는 말은 정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꼭 이런 말을 계속 전통적으로 정의하고 이 교육과정 용어에 없는 겁니다. 푼다는 말은. 해를 구하는 건 있습니다. 해라는 말은 있는데 용어상으로 존재하지만 푼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걸 꼭 계속 정의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해를 구하는 것과 푼다는 말의 그 의미를 동일시 여기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냥 저는 항상 해를 구하다, 근을 구하라, 만족하는 값을 구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수학의 발견은 탐구하기 3번에서 이 부등식과 그 해의 뜻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아까 봤던 부등식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봤던 부등식은 x 플러스 3이 6보다 작다. 아까 봤던 부등식은 교과서는 이제 이런 부등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의 발견은 3x 플러스 5는 5x 플러스 7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을 다루고 있어요. 일단은 차이점이 있죠.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십니까? 우선 기호에서 작다라는 기호에다가 등호를 붙였어요. 작거나 같다. 좀 더 복잡한 기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양쪽에 있는 1차식이 복잡합니다. 여기는 x가 이제 왼쪽에만 있고 x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계산이 간편하지만 지금 수학의 발견에 있는 요 1차 부등식은 상당히 복잡한 겁니다. 또 이걸 어떤 아이들은 이항을 시켜서 간단하게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선행학습한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이제 답이 나와버리죠. 그렇게 되면 완전히 이 수업 망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를 시켜야 되고요. 첫 번째 과제는 딱 하나 마이너스 2가 이 문제 해가 되느냐 음의 2가 음수 2가 아까 교과서는 1, 2, 3, 4 자연수를 대입하도록 했고요. 수학의 발견은 음수를 대입하도록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지금 교과서보다 아주 복잡한 현상, 아주 나쁜 환경으로 아이들을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기도 쉽지 않고 복잡한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이렇게 될 때 아이들은 더 부등식의 의미를 해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까 아니면 더 힘들어질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고요. 이것이 해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설명해 보자. 자, 여기서는 1, 2, 3, 4를 대입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리고 대입하는 것도 다 표로 줬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해가 되느냐, 해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대입한다는 판단을 아이들한테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는 요구하고 있는 생각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가 지나가면 두 번째는 모둠 활동 들어갑니다. 모둠 활동에서는 지금 쭉 여기 생략됐지만 1에서 8모둠까지 교실이 이제 8모둠까지 있는 교실을 가상해서 한 모둠에 4개씩 수를 줬습니다. 그 수를 해인지 아닌지 판단하도록 해가 되면 분홍색으로 해가 아닌 것은 노란색으로 선생님도 수업하실 때 이 분홍색과 노란색 포스트잇을 이제 많이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조별로 몇 장씩 한 4장씩은 나눠줘야 되겠네요. 어느 조는 다 해가 아닌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모둠에 이걸 다 주고 이것을 포스트잇에다가 수를 옮겨 적은 다음에 그 다음 활동으로 들어갑니다. 2번에서는 해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고 그것을 색깔별로 맞게 기록하는 것까지 2번이 됩니다. 세 번째 활동은 이제 칠판에
수직선을 그린다. 이 칠판의 수직선은 엄청 크게 그려야 됩니다. 크게 칠판 전체를 좌우로 쫙 해서 포스트잇을 붙여도 이게 다 붙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한 칸이 포스트잇보다 훨씬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좌우로 보면은 지금 여기 나타난 수가 지금 이제 좌우로 최대 최소를 찾아가지고 그 안에 있는 수가 다 나타나면서 이 한 칸, 일일의 간격이 포스트잇보다 클 수 있도록 칠판에다가 넓게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별로 포스트잇을 그냥 붙이게 하는 겁니다. 그 위치에 수직선에다 그냥 붙입니다. 수직선에 붙여진 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발견하는 이 딱 붙으면 아이들이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감탄사가 뭔지 같이 있다가 이제 예상 답안을 보고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에서는 아직 수카드가 32장만 붙었는데 이제 뭐 요새 교실이 32명이 안 되는 교실이 많죠. 뭐 24명이면 24장이 붙게 됩니다. 6조까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만약 수카드가 더 많아지면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이거는 상상입니다. 지금 붙은 것만 보고도 여기서 아이들이 3가지 이상 찾아 써보면 여기서는 자동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분류할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이 앞에서 여기서 발견한 사실을 토대로 추측해 써봐라 라는 겁니다. 해가 이 말은 뭐냐면 부등식의 해가 어떤 식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해를 다 구하면 결과가 뭐가 될 것인지. 여기서 가장 핵심은 부등식의 해는 방정식처럼 1개나 2개가 아니고 어느 1차 부등식은 어느 한쪽 전체 무수히 많은 해가 수없이 아무리 많은 수카드를 해서 붙여도 다 부등식의 해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그 중간 지점이 존재하고 그로부터 좌우로 이제 해인 것과 해가 아닌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그래서 이제 해를 구한다는 것은 뭐냐? 그 의미를 쓰고 그다 해를 구하는 방법을 나만의 방법을 이것의 저작권을 이 지식의 소유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거를 가르쳐서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자기 것을 만들어내서 이 해를 내가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것. 왜 이걸 지금 해야 되냐면 이후에 아이들은 언젠가 부등식을 이 알고리즘적으로 등식의 성질을 써서 이항하고 또 나누고 곱하고 이런 과정을 겪어버리면 부등식 해를 구한다는 의미가 그냥 기계적으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 풍부한 부등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 충분히 아이들에게 부등식의 해를 구한다는 의미를 이해시킨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가 저는 이 부등식 1차 부등식의 전체 10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다라고 보시고 다른 것은 빼먹을 수 있어도 이거는 절대로 빼먹지 않도록 좀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설서를 보죠. 해설서는 1차 부등식의 해라는 것이 뭐냐 이것을 해설서를 통해서 이제 의도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부등식 해는 직관적으로 해를 이해하는 겁니다. 해의 뜻을 이해하는 과정인데 결국은 학생들이 1차 부등식의 해는 수직선에서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영역으로 부등식 해는 몇 개가 아니다라는 영역으로 엄청난 많은 모든 것이 해가 된다라는 것. 그래서 어떤 수를 기준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보다 큰 수 또는 작은 수들이 모두 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아이들 입에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쓰게 만들고 선생님은 거기에 숟가락만 얹혀서 정리해 주시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지수 값에 따라서 이 대소가 달라지는 거, 그래서 거기서 부등식을 성립하는 값이 해가 됨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등식 해가 뭐냐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그 방법도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대입해 보면 이제 해를 구해보는 과정을 통해서 부등식 해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거는요, 이 과정은 왜 지금 대입하는 과정이 애들한테 자연스럽냐면 초등과정. 초등에도 부등식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수에다가 3을 더했더니 5보다 크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초등에도.
그럼 이때 우리 중등에서는 이제 3을 이항해서 네모는 2보다 5 빼기 3에서 2보다 크다. 이거는 중등의 방법이고 초등에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요즘 초등 문제집들이 이렇게 풀고 있어요.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등식의 성질이나 부등식 성질을 배워서 이해한 학생이 쓰는 것이지 어설피 방법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니까 아주 안 좋은 방법이고요. 초등학교는 절대로 이거를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네모에다가 x를 쓰지 않고 네모 기호, 도형 기호를 씁니다. 초등에서 네모에다가 막 넣어보는 거예요. 네모에다가 100을 넣었더니 103이 5보다 커. 맞아. 네모는 100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 그럼 10을 넣어볼까? 10도 넣어보고. 이렇게 그냥 대입하는 겁니다. 이 대입하는 과정이 초등의 과정이에요. 그걸 통해서 지금 부등식의 해의 개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이항이나 부등식 성질을 써서 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대입하는 과정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초등의 과정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과정이다. 이것에 익숙해서 그것을 다만 중학교의 부등식 X로 끌고 오는 거다. 네모 기호를 네모로 문자 기호로 끌고 오는 거다. 그 과정이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이것이 부등식이 초등의 부등식과 연결이 되고 거기서 해의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알고리즘 쓰지 않는 이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부등식 해를 구하는 것은 부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것을 모두 찾는 거다. 이 모두란 말이 항상 수학에서 이제 어떤 관행적으로 절차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해왔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어려운 건데 흔히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해를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하는 거다. 근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를 다 구해라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애들이 다 구해요. 근데 해를 구해라 그래놓고 해가 예를 들면 2차 방정 해가 2개잖아요. 근데 이제 해를 구해라 해놓고 애가 하나만 구했으면 틀렸다고 한다고 우리는. 그죠? 아이는 억울해. 해를 난 구했어 분명히. 다만 다 구하지 않았죠. 근데 문장에 다 구하란 말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다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수학에서는 이제 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다 구하는 것이 디폴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해를 다 구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교육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이 전칭 명제죠. 모두라는 말은 전칭이죠. 이 전칭 명제나 또는 뭐 존재한다, 존재 명제 이 몇 개만 있는 것과 많이 있는 것 사이에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 한정사죠. 한정사를 몇 개만 구해도 되는지 다 구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 모두 찾는 거다라는 것도 가르치지만 사실은 우리 문장 속에도 다 구해라 라는 말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수학계가 그렇게 잘 안 써서 안타깝죠. 모두 찾는 거다라는 것을 항상 얘기하고요. 결국은 이제 아이들은 처음엔 대입하지만 이 과제를 끝나면은 대입하지 않고도 모두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이들이 추론해 가는 그런 겁니다. 이것은 부등식 성질을 써서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대입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급하게 일반화해서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다음 해의 특징을 이용해서 부등식 해를 구하는 자신만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아이들이 먼저 자기 손으로 기술할 때와 선생님이 나중에 정리할 때는 다른데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알려주는 것을 하는 것은 또 다른 겁니다. 저작권이 선생님한테 있는 거죠. 그럼 저작권이 선생님한테 있는 지식은 아이들한테 가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반드시 먼저 해보도록 하고 아이들이 경험해서 직권주로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거를 마저 네 거다라고 확인해 주는 과정. 이게 수업이죠. 근데 처음부터 선생님이 저작권을 뺏어서 부등식은 이렇게 푸는 거야 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그 저작권은 아이한테 갈 수가 없어. 그 지식의 소유권은 영원히 선생님한테 머물러서 아이는 그 부등식이 자기 것이 아니게 되는 소화해낼 수 없는 그런 선생님 것을 감히 넘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법을 어설프지만 발견하도록 하고 이것이 우리의 전형적인 수상적인 이런 언어로 써지지 않더라도 그런 그 비정형적인 언어로 써줘도 아이들의 것을 스스로 가지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나중에 이제 해를 구하는 알고리즘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제 팔모등까지 보면은 색깔이 이렇게 그 노란색과 분홍색이 갈라지는 거. 지금 3번을 보면요, 이게 좁아서 이렇게 썼지만 칠판은 이게 일렬로 쫙 써지면요, 기가 막히게 노란색과 분홍색이 딱 구분이 되는 걸 봅니다. 자기들은 막 갖다 붙였는데 하나씩 붙일 때는 몰라요. 근데 이게 점점 4개, 5개도 잘 몰라요. 근데 각자 하나씩 들고 나와서 붙여라. 조별로 좀 4장씩 있으니까 4명 아이들이 나와서 우르르 붙일 때는 모르지만 앉아있는 아이들이 점점 붙는 모습을 보니까 색깔이 모이는 것이 보이고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1에서 딱 경계선이 생기는 거예요. 마이너스 1에서 경계선이 딱 생기는 것을 볼 때 애들이 감탄사를 딱 자아내서 아주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칠판을 찍은 것도 이렇게 나타나고요. 아주 굉장히 재밌는 수업. 제가 어떤 학교에 가서 이걸 직접 봤어요. 사실은 책을 만들기 전에 보고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선생님.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 쓸 수 있습니다. 부등식 해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도 발견하고 범위라는 것도 또 이 기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도 발견합니다. 이거 아이들이 다 그날 나왔던 얘기를 이제 실험 과정에 다시 해봤고 여러 학교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서는 수카드가 많아져도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수들은 해가 되지 않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이 해가 된다라는 거 아이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또 부등식의 양변이 같아지는 수를 하나 찾는다. 이게 나만의 방법이에요. 애들이 이렇게 되면 결국 기준을 찾는 거다. 기준, 경계선이죠. 이걸 찾는다는 것을 많이 애들이 이제 택하게 되고 그 수를 기준으로 기준을 찾으면 이 수를 기준으로 이쪽 아니면 저쪽이니까 어느 하나만 이제 찾으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굉장히 좋은 방법을 발견한 아이도 있고 또 다양한 방법을 아이들이 발견합니다. 이렇게 이 표현들은 아이들이 했던 표현들이고요. 상당히 좋은 표현들이 많습니다. 뭐 듬성 이런 용어도 많이 쓰고요.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뭐 몰려있다 이런 말도 씁니다. 아이들이 이런 것을 볼 때 이런 것들 무시하면 안 되고요. 그런 언어를 그대로 살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은 이제 수업 방법이 되겠죠. 수업 노하우 보시면 수업 전체적인 진행을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수업 진행에서는 이 각 모둠별로 이제 모둠에 해당하는 숫자가 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한 후 이 색깔별로 쓰게 하고 기록합니다. 이때 계산기를 준 거는 이 아이들은 이런 계산도 잘 못 쓰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계산기를 줬는데 여기 나온 숫자가 분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분수는 사실 계산기에 쓰기 어렵죠. 분수는 이제 계산기는 소수를 주로 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계산기를 주고요. 칠판에 수직선을 크게 그려놓는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붙이게 하고요. 가급적이면 모든 학생이 나오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다 나와서 칠판에 우르르 이렇게. 근데 이게 한 번에 나오지 않는 것은 애들이 조별로 이것을 판단하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먼저 한 아이들이 나와서 붙이게 되면 어차피 칠판에는 한 너댓 명씩 나와서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한 장만 갖다 붙이기 때문에 붙이고 바로 들어가면은 칠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을 붙여진 상태를 이제 보는 겁니다. 보고 부등식 해가 뭔지를 이제 탐구하는 그런 시간이 확보돼야 되고요. 이번에서는 수카드가 많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이제 하는 것은 아이들의 생각을 좀 더 깊고 높게 하기 위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기 위한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x가 어떤 수를 기준으로 크거나 작거나 하는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기준이 뭐냐? 이 수를 발견하고 그것의 좌우로 이제 표현된다. 1차 부등식 해죠. 이때 기준이 되는 수를 방정식으로 두었을 때 이 기준이 되는 수가 방정식에서는 바로 그게 등호를 만족하는 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부등식과 1차 방정식의 차이점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당히 깊이 있는 질문인데 이것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 뒤에도 이런 과제가 또 있지만 여기서도 한 번 더 미리 한번 쳐보는 것도 필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합니다. 부등식의 해는
수직선을 이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것이 탐구, 이담 탐구지만 이런 거죠. 수직선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어떻게 한번 이제 구상해봐라 하는 정도 하나의 그 마지막 연결 고리를 다음 과제로 이제 연결하는 고리를 남겨놓고 이 시간을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마지막 질문도 한번 던져보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 두 개 과제를 1시간 동안 다뤄봤는데 이제 두 개 과제 중에 아주 핵심적인 3번 과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10분 정도 쉬고 그 다음 2차 시로 들어가겠습니다. 10분 정도 쉬는 동안 채팅창에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나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두시면 10분 후에 그 질문 답하는 것으로 2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9시 52분인데 10시 2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10분 동안 쉬고 뵙겠습니다. 네.